강유진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완벽한 질서와 차가운 정적만이 존재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최소한의 가구, 그리고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흑백의 인테리어.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성공한 포식자가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유리상자에 가까웠다. 그는 그 상자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숫자로 이루어진 보고서와 그래프 속에서만 희열을 느끼는 남자였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과거는 삭제해야 할 데이터에 불과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은 바로 오늘 아침이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의 기준을 견디지 못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가사 관리사. 이번에는 국내 최고의 VIP 전문 에이전시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라며 한 여자를 보내왔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서류상으로는 스위스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의 몇몇 명문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완벽한 프로였다. 초인종 소리에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몸의 라인을 완벽하게 감추는 검은색 유니폼 머리카락한 올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그녀의 눈을 가리는 두꺼운 뿔테 안경. 그녀에게서는 어떤 개성이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로봇처럼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개인 비서 겸 가사 관리를 맡게 된 엘레나입니다. 강유진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 여자에게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만족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법이다. 그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하고는 곧바로 그녀의 존재를 잊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에게 그녀는 새로 들여놓은 가구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가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그녀는 강유진이 입을 열기 전에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아침에는 그가 선호하는 온도의 커피를, 저녁에는 그가 즐겨 마시는 위스키를. 그가 서류를 찾는 눈빛을 보내면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이 닿는 곳에 해당 서류를 가져다 놓았다. 그녀의 완벽함은 때로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처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강유진은 퇴근 후 거실에 놓인 꽃병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은은한 향기의 프리지아 꽃이 꽂혀 있었다. 이건 누가 시킨 거지? 그가 무심하게 묻자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엘레나가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시장의 꽃이 무척 신선해 보였고 이 공간의 차가운 분위기와 노란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제 임의대로 판단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프리지아의 향기는 그의 뇌리에 박혀 있던 낡은 기억에 서랍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5년 전 이 집의 주인이었던 또 다른 여자. 웃음이 많았고 프리지아 꽃을 좋아했던. 그는 머리를 흔들며 불쾌한 기억을 쫓아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탓이리라. 하지만 우연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그가 가끔 겪는 편두통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말없이 허브티를 가져다 놓았다. 그녀가 고르는 책들은 언제나 그의 지적 허영심을 정확히 만족시켰다. 그는 점차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지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두꺼운 안경알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가끔 그 안에서 번뜩이는 차갑고 예리한 빛을 그는 몇 번이고 목격했다. 그날 밤 강유진은 중요한 화상회의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있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를 나왔을 때 그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는 엘레나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넋을 잃은 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검은 유니폼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관리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불타는 증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빼앗긴 여왕의 고독함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인기척을 내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완벽한 가면으로 돌아와 있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회장님? 아니,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도록 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강유진은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서서 똑같이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여자는 단순한 가사관리사가 아니다. 그녀는 비밀을 품고 있다. 그의 완벽한 유리상자 안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 존재가 자신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유진의 하루가 끝나고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엘레나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관리사가 아니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암살자처럼 조용하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숨결은 공기 중에 섞여 사라졌다. 그녀의 목표는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방은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구들 뿐이었지만 침대 밑과 옷장 뒤에는 그녀가 지난 5년간 파인스테킹리 모으고 개조한 최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먼저 집안 곳곳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서재의 팽고지, 거실의 액자 뒤, 그리고 그의 침실 스탠드까지. 이제 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그녀의 귀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다음 목표는 그의 컴퓨터였다. 강유진은 보안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남자였다. 그의 모든 기기에는 최고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신뢰를 이용했다. 그녀는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노트북에 물리적인 키로거를 설치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 장치는 앞으로 그가 입력하는 모든 암호와 기밀 정보를 그녀에게 전송해 줄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깊이 잠드는 새벽 3시를 노렸다. 그녀는 휴대용 하드드라이브, 복제 장치를 꺼내 들었다. 기계가 작동하는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증오나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데이터 분석은 그녀의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그녀는 SY 투자그룹의 모든 것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이메일까지.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혈관과 신경망을 지도 위에 그려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냈다. 그것은 지넥스 바이오라는 이름의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였다. SY 투자는 지넥스 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유망한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였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엘레나가 복제한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넥스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 가치는 현재 주가의 수십 배에 달했다. 강유진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주주들을 압박하여 헐값의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남의 꿈과 희망을 짓밟으며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복수의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탐내는 먹잇감을 그의 눈앞에서 빼앗아 그에게 처절한 패배감을 안겨줄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지넥스의 기술 가치가 담긴 비밀 보고서를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었다. 그녀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뻔한 방식이었다. 대신 그녀는 SY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미래에셋의 야심만만한 2인자 박상무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그의 성격과 약점, 그리고 그가 SY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경쟁심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중 와이파이와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숨긴 채 그에게 짧은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당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주지.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헬레나는 완벽한 관리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강유진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신문을 읽던 강유진은 지넥스 바이오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기사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M&A를 뒤엎어버릴 정보가 담긴 이메일 한 통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경쟁사의 심장부로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발밑에서 붕괴의 첫 번째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미래에셋의 박상무는 익명의 이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을 경쟁사가 파놓은 함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유능한 정보팀이 이메일에 첨부된 비밀 보고서가 진짜 SY그룹의 내부 자료임을 확인한 순간 그의 의심은 탐욕스러운 흥분으로 바뀌었다. 강유진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넥스 바이오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의 인수 제안을 관철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목덜미를 무는 것뿐이었다. 운명의 날, 지넥스 바이오의 이사회 회의실. 강유진이 보낸 SY그룹의 M&A 팀은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태도로 최종 제안서를 내밀고 있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현재 주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들은 지넥스의 이사회가 다른 선택지가 없으리라 믿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미래에셋의 박상무가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그의 등장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상무는 SY가 제시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인수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SY가 숨겨왔던 지넥스의 신약 기술 가치에 대한 비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게 된 지넥스의 이사들은 경악했고 그들의 표정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SY의 팀원들은 사색이 되어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후였다. 그날 SY그룹의 적대적 M&A는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 소식은 여의도 증권계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았던 마이더스의 손 강유진의 완벽한 신화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SY의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을 비판했고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그 소식을 접한 강유진의 얼굴에서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방 안의 모든 사물이 그의 분노에 질식하는 듯 했다. 그는 배신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이 정보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 임원들만이 공유하고 있던 1급 기밀이었다.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의 신복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즉시 M&A를 담당했던 모든 팀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소집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한 명 한 명을 취조하기 시작했다. 그의 질문은 예리했고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이 차가웠다. 그의 분노와 의심 앞에서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탓하고 변명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팀장을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 본보기였다. 그의 제국에서는 실패와 배신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경고. 그의 잔인한 결정에 사무실 안에는 공포와 불신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조직은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유진은 만신창이가 된 기분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그리고는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독한 술이 그의 타는 듯한 속을 쓸어내렸다. 그때 엘레나가 조용히 다가와 묵묵히 그의 외투를 받아들고 그가 던진 넥타이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나 호기심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녀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존재였다. 강유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대체 누구일까? 감히 누가 나를 배신한 거지? 그의 외침은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는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의 곁에 멈춰서서 아주 작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곧 찾아내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예언처럼 들렸다. 그는 술기운에 그녀에게 의지하듯 소파에 쓰러졌다. 모두가 내 성공을 질투하고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타인에게 드러냈다. 물론 그에게 그녀는 타인이라기보다는 그림자에 가까운 존재였지만 그는 중얼거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두꺼운 안경알 너머로 그의 눈에는 아주 희미한 만족감과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진짜 배신자가 지금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엘레나는 쓰러진 그에게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부서진 자존심의 파편처럼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제국은 이제 막 첫 번째 성을 함락시켰을 뿐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성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지넥스 바이오 M&A 실패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강유진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가 내린 냉혹한 인사 조치는 회사 내부에 깊은 불신과 공포를 심었다. SY투자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반인 신뢰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더욱 일에 몰두했지만 그의 신경은 끊어진 바이올린 줄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엘레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사업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내면, 그가 스스로 봉인해버린 과거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잊었다고 믿는 기억들을 되살려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일상의 파편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유진은 평소처럼 늦게 퇴근하여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그가 선호하는 간단한 샐러드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아주 평범한 가정식. 하지만 그 구수한 냄새를 맡는 순간 그의 뇌리를 섬광 같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부엌,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던 한 여자의 흐릿한 뒷모습. 이건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주방에서 나온 엘레나가 깍듯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오늘은 특별히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입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것을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강렬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5년 전 그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맛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며칠 뒤 그가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거실 쪽에서 아주 희미한 허밍 소리가 들려왔다. 엘레나가 거대한 유리창을 닦으며 무심코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오래된 클래식 곡의 한 소절이었다. 차수연이 가끔 피아노로 연주해주던 바로 그 곡.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거실로 나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지? 그의 다그치는 듯한 목소리에 엘레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물론 그것조차 완벽한 연기였다. 노래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렸나 봅니다. 방해가 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듯이 행동했고, 그는 마치 자신이 예민하게 군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격은 집요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그의 서재의 책들을 알파벳 순서가 아닌 예전 그와 차수연이 함께 정했던 주제별 순서로 다시 정리해 놓았다. 그녀는 그의 스웨터를 그가 입고 있던 방식으로 접어놓았고, 그가 무심코 찾는 물건을 마치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처럼 정확한 위치에서 꺼내주었다.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은 그의 견고한 이성의 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이름 모를 여자의 흐릿한 미소가 잊고 있던 멜로디가, 그리고 그리운 된장찌개의 냄새가 그를 괴롭혔다. 그가 성공을 위해 매몰차게 버렸던 과거의 망령들이 엘레나라는 낯선 여자를 매개체로 하여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조차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폭발했다. 그는 늦은 밤 위스키를 마시다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 엘레나에게 컵을 집어 던졌다.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너 대체 누구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온 뒤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어. 왜 자꾸 내게서 죽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지?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답을 원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하며 그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그녀는 그의 분노를 그의 정신적인 문제로 교묘하게 돌려버렸다. 그녀의 그 완벽한 무표정과 논리적인 걱정 앞에서
그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엘레나는 말없이 다가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강유진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그 고요함에 기묘하게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괴롭히는 유령은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묵묵히 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강유진의 정신을 성공적으로 흔들어 놓은 엘레나는 이제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의 작은 방에 있는 노트북 화면에는 강유진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물 관계도가 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인 김 이사정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박 의원, 그리고 가장 큰 자금줄인 이 회장까지. 그들은 SY투자그룹이라는 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사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엘레나의 새로운 사냥감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 김 이사였다. 엘레나는 그가 비밀리에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강유진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김 이사와 오랫동안 대립해온 다른 이사들에게 익명으로 이 사실을 흘렸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들은 이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비공개 이사회에서 그들은 김 이사의 재정 상태를 문제 삼으며 그의 판단력과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유진은 자신의 오른팔을 감쌌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의 가장 견고했던 내부 조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충성심 강한 부하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를 완벽하게 믿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점차 누구도 믿지 못하는 외로운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목표는 SY그룹의 온갖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던 박 의원이었다. 엘레나는 그가 신인 여배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언론에 터뜨리는 대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박 의원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그의 아내는 유력한 법조계 집안의 딸로 남편의 정치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실세였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며칠 뒤 박 의원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SY그룹의 수권 사업이었던 신도시 개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강유진은 믿었던 동맹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부의 가장 튼튼했던 방패막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상대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유진은 이제 사방이 적이었다. M&A 실패로 외부의 신뢰는 추락했고 내부에서는 파벌 싸움이 격화되었으며 정치적 연결고리마저 끊어졌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의 곁을 지키는 엘레나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에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엘레나는 이 파괴의 드라마에 활용점정을 찍을 마지막 수를 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조작한 거짓 증거, 즉 김 이사가 박 의원의 스캔들을 다른 경쟁색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강유진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모든 것을 잃고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던 강유진에게 그 이메일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즉시 김 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자네였나? 강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김 이사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충신을 단 하나의 거짓 증거만으로 내쳤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강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모든 수족을 잘라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엘레나는 김 이사의 해임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 위의 킹을 제외한 모든 말을 잡았다. 이제 왕은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김 이사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두 개 생긴 작은 구멍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지만 곧 둑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급류로 변해갔다. 김 이사는 SY그룹의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내부 사정을 조율하고 강유진의 공격적인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엔진이었다. 그가 사라지자 제국은 심장을 잃은 거인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추진하던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좌초되었고 투자자들은 SY그룹의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새처럼 연일 추락했다. 한때 강유진의 말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이사회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엘레나가 정보를 흘려주었던 이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합하여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서 강유진은 평생 처음으로 굴욕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한때 그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이사들이 이제는 서슴없이 그의 결정들을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특유의 냉철함과 오만함으로 그들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후였다. 그는 고립되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줄 방패도 함께 싸워줄 동료도 없이 그는 무너져가는 왕좌 위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이 일에 매달렸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조급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는 무리한 투자 결정을 내렸고 이는 더 큰 손실로 이어졌다. 한때 황금의 손이라 불렸던 그의 감각은 이제 완전히 녹슬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의 외모 역시 빠르게 변해갔다.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퀭했고 며칠씩 면도하지 않은 수염은 거칠었으며 그의 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난파선의 선장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선장으로 군림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그의 텅 빈 펜트하우스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의 유리성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단 한 사람, 엘레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그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그녀 앞에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대해 소리치고 절규했다. 그는 그녀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감정을 쏟아내는 벽이자 그의 고독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엘레나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가 술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면 그녀는 묵묵히 유리 조각을 치웠다. 그가 식사를 거부하면 그녀는 그의 서재 앞에 죽 한 그릇을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녀의 그 변함없는 침묵과 완벽한 복종은 강유진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그녀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연이은 실패에 완전히 녹초가 된 그는 서재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엘레나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지친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왜 떠나지 않는 거지? 모두가 나를 떠났는데.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엘레나는 고개를 숙인 채 기계처럼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보필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강유진의 귀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충성의 맹세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악마의 손을 자신을 구원해줄 천사의 손길이라고 믿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불법 비자금. 그것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거는 심정으로 노트북의 전원을 켰다. 그의 등 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엘레나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안경알 너머로 차갑게 빛났다. 그가 스스로 마지막 함정의 문을 연 것이었다. 그녀가 5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마지막 창이 마침내 펼쳐지고 있었다. 강유진이 비밀 금고를 여는 순간 엘레나의 길고 길었던 기다림은 끝이 났다. 그녀의 방에 설치된 모니터 위로 그가 입력하는 모든 암호와 그가 접속하는 해외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끌었던 바로 그 검은 돈. 이제 그것은 강유진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터였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며 마지막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한 망설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최근 몇 주간 자신이 지켜봐온 강유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던 오만한 왕이 이제는 자신의 성 안에서조차 길을 잃고 헤매는 상처 입은 짐승. 그의 무너진 모습에서 그녀는 아주 잠시 연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복수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앞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눈앞에서 공중분해되고 가장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쓰러졌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했던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잔인했던 강유진의 얼굴. 그녀의 망설임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지금의 그는 과거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동정은 사치였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를 넘기는 대신 하나의 완벽한 서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파일에 주석을 달았다. 강유진의 아버지가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차수연의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지금 강유진이 그 돈을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 가족의 탐욕이 어떻게 다른 가족의 삶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피로 쓰인 연대기였다. 그녀는 이 폭탄을 터뜨릴 대상을 신중하게 골랐다. 이번에는 경쟁사나 언론이 아니었다. 그녀는 검찰 내에서도 가장 강직하고 부패하지 않기로 소문난 특별수사팀과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동시에 이 정보를 보낼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사회적인 심판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여러 개의 USB에 담아 발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마지막 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강유진은 비자금을 이용해 급한 불을 끈 덕분인지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안정감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재기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중얼거렸다. 그는 엘레나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리는 말을 건넸다. 당신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이 모든 게 끝나면 제대로 보상하지. 그의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엘레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의 저녁 식사를 차리고 그의 옷을 정리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엘레나로서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머물렀던 이 차가운 유리성을, 그 안에 모든 가구와 장식들을, 그리고 외로운 왕처럼 앉아있는 한 남자를 조용히 눈에 담았다. 그녀는 이 풍경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강유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의 짐은 처음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관리사 유니폼을 벗어 침대 위에 단정하게 개어놓았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레나는 죽었다. 이제 차수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준비해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검찰과 기자. 첨부 파일은 SY그룹의 모든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5년의 기다림 지옥 같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바친 복수. 그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날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멈춘 채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SY투자그룹 수조 원대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은 그룹 본사와 강유진의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SY의 주가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그의 제국은 이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적한 카페의 창가에 앉아 차수연은 노트북 화면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텅 빈 무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불길은 순식간에 SY투자그룹 전체를 집어삼켰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성난 여론은 들끓었으며 검찰의 수사망은 맹렬하게 강유진의 목을 향해 좁혀져 왔다. 그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 전화의 대부분은 그를 비난하거나 그의 곁을 떠나겠다는 통보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었다. 한때 그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기에 바빴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으며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의 대표이사 헤이만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제국에서 자신이 뽑았던 신하들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났다.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기자들의 플래시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그는 도망치듯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집안은 유령이 사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엘레나를 불렀다. 엘레나, 거기 있소.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마저 그를 떠난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마저.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엘레나가 아니었다. 검소한 유니폼 대신 몸의 선이 우아하게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풀어져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더 이상 순종적인 관리사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당당함과 슬픔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누구시죠?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겁니까? 강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혹시 검찰에서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강유진은 숨을 멈췄다.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익숙한 얼굴.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안경이 사라지자 그가 지난 몇 주간 그토록 혼란스러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엘레나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그가 기억하는 또 다른 누군가와도 달랐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의 파편처럼 현실감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나를 모르겠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엘레나의 단조로운 억양이 아니었다. 맑고 차가운 하지만 그 끝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는 그가 한때 사랑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당신은 강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에게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버리고 짓밟고 당신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여자. 그래요, 나예요. 차수연.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강유진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기시감과 혼란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춰졌다. 프리지아의 향기 된장찌개의 맛 잊고 있던 클래식 멜로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던 엘레나의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였다. 그가 죽은 사람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살아있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충신이 사실은 자신의 목에 칼을 꽂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던 가장 무서운 암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사업 실패는 시장 논리나 경쟁자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여자의 처절하고 정교한 복수극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왜? 그는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왜 이제 와서? 그의 질문에 차수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한 미소였다. 당신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으니까.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당신이 내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를 버렸던 바로 그 방식으로.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리고 그 가면 아래 드러난 진실은 그의 재정적 파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인한 것이었다. 강유진의 세상이 붕괴하는 소리는 외부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눈앞의 차수연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진한 아내도 복종적인 관리사 엘레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과거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전선처럼 혼란스러웠고 그의 심장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짓말이야. 그가 간신히 뱉어낸 말은 저항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에 가까웠다. 하지만 차수연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맞은편에 섰다. 이제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녀는 재판관이었고 그는 피고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부터 그의 죄목을 하나씩 낭독할 참이었다. 5년 전 겨울을 기억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지. 아버지는 사위인 당신을 아들처럼 믿었고 회사의 모든 기밀 자료를 당신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어.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걱정 말라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돕겠다고 내게 웃으며 약속했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잊고 있던 기억에 관해 박히는 목과도 같았다. 강유진의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장인의 간절한 눈빛, 아내의 믿음 가득한 미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만 여겼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보여준 신뢰를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바꾸어 그들의 등 뒤에 꽂았다. 차수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당신은 돕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은 아버지가 알려준 약점을 이용해 뒤로는 비밀리에 적대적 M&A를 준비했지. 당신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부실 경영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 당신은 아버지를 시장에서 매장시켰고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켰지. 그게 당신의 방식이었으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잖아. 그의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이 극심해졌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삭제했던 과거의 진실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앞에 충격으로 쓰러져 병실에 누워있던 장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오열하던 수연의 모습까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당신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우리는 집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의 세월 동안 뼈에 사무쳤던 한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족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지.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 결정타였다. 강유진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괴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아버린 것들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제야 그는 그녀가 왜 이토록 처절한 복수를 계획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자신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한 게 아니야, 강유진. 차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당신도 똑같이 느껴보길 바랐어.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끔찍한 절망감을. 이제 좀 알겠어.
5년 전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녀는 할 말을 모두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대답도 사과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이 집을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5년 전에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패배자였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되갚아준 승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환희가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자의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강유진 혼자만 남았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던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찬란한 빛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죄를 비추는 심판의 불빛처럼 보였다. 그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심판은 끝났고 그는 그의 텅 빈 제국 속에서 영원히 혼자였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SY그룹 스캔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유진은 수조 원대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제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은 텅 비어버린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항소를 포기했고 담담하게 모든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뒤늦은 속죄의 시작이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 차수현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으로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5년. 그녀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악은 심판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토록 갈망했던 환희나 안도감 대신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를 불태웠던 복수의 불꽃이 꺼진 자리는 차가운 재만 남아 황량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것은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이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있는 길 잃은 유령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처럼 차갑게 흘러내렸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녀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증오를 조금씩 흘려보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엘레나의 서류 도청 장비, 암호화된 노트북, 그리고 강유진의 모든 비밀이 담긴 데이터까지. 그녀는 그 상자를 들고 바다로 향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벼랑 끝에서 상자를 깁고 푸른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복수의 증거이자 그녀의 족쇄였던 과거가 차가운 물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작은 벤처 기업들을 위한 법률 및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약자들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었다.
그녀는 바빴고 보람을 느꼈으며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유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담담한 글씨체로 그의 뒤늦은 참회가 적혀 있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의 야망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죗값을 치를 생각이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은 나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나의 오만함과 무지였소. 당신은 나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나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었소. 부디 당신은 이제 그만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차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지독한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을 알리는 따뜻한 해빙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가 파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그를 증오했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잿더미가 아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이 펼쳐져 있었다.